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는 항해 중이잖아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죠. 나침반. 그렇죠. 지도. 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 네, 지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선장님을 모셔보고 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불러보도록 할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야. 선장님, 저희가 네. 프로그램 이름부터 지금 지도가 들어갑니다. 나침반도 있어요. 네, 보물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선장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세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리학자님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윤욱 씨는 지리학자님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그건 처음 보죠. 아, 처음 보죠.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리학자 분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드물죠.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분들은 아마 많이 활동하시고 또 TV를 켜면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근데 지리학자를 아마 이렇게 실제로 보시는 거는 아마 기회가 흔치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선장님께서 지리학자가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도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항해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일단 여러분 지리학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리. 지도 예, 땅 같은 거 보고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파악하는.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걸 연구하는 사람 지질학자, 그렇죠? 이제 땅 위.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역사학자도 땅 위에 있는 거 연구하는 거고, 그렇죠? 아, 지형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까지 공부하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지리학을 했을 수 있어요. 어디에 맛있는 열매가 열릴까? 채집. 어디로 가야 사냥을 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까? 수렵.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지리를 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던 시대에도 아마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가지고 방향을 찾고 또 자기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돼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살아남기 네. 위해서는 또 지리적인 거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왜 지리학자가 이렇게 희귀해졌을까요? 제가 스스로 나 멸종 위기종이야 생각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네. 폰이나 네. 뭐 워낙 기술들이 좋아서 네. 이제 사람이 직접 어떤 길을 찾거나 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럴듯한 추론이에요. 근데 이게 지리학자가 크게 두 파로 나뉘어요. 파가 있군요. 네, 육파와 영파. 육파와 영파요? 네. 왜냐하면 몸으로 뛰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파. 네. 몸이 좀 고생스러운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영파가 있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GIS라든지 여러 기술이 발달하니까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냥 뭐 통계를 돌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이론을 응용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서양에서는 armchair geographer, 그래서 안락의자 지리학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6파가 좋겠어요? 0파가 좋겠어요? 만약 지리학자가 된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는 네. 현장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유파가 제 스타일일 것 같긴 해요. 역시. 자,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학자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저도 6파로. 우리 저는 선수. 앉아서 편하게 역시 오해했네요. 오해했네요. 네. 대체되길 많이 원하세요?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좀 너무 편하게. 현장에서 계속 훈련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제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도 알아야죠. 그래야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6파 지리학자가 되려면 할 게 많아요. 일단 지형이나 기후나 어떤 이론도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낯선 외국에 가서 지도를 그릴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또 체력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왕립 지리학회, 그래서 이 영국 왕실이나 이런 기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런 해외 지역 연구를 하는 지리학자들, 또 현장을 뛰는 여러 인류학자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논문을 쓰고 승진을 하고 또 안정된 지위를 얻으려면 지리학자들도 그냥 현장을 가기보다는 기존 이론이나 통계를 가지고 컴퓨터로 띡띡띡 해서 쓰는 그런 논문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영파가 되기가 유리하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늘 현장을 가고 그 지역을 관찰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늘 배우는 내용을 업데이트해야만 제가 지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계속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지리학자로서 활동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에 지리학과 없는 그런 대학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Y대, 네. 연세대, 네.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에 지리학과 지리학과 없어요? 없잖아요. 없구나. 근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이렇게 지리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에 있지 않는 그런 나라도 흔치 않다.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없는 편인 건가요? 좀 슬프네요, 제가. 지금 사실 없어지는 지리학과도 있어요. 몇 개 없는데 그마저도 지리학과가 폐과 위기에 몰린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 아세요? 그 아까 총균세의 저자 못지 않은 석학으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948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지리학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과가 되면서 미국의 좋은 명문 학교에서 이 지리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학문과 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대학의 체제 같은 것도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영향으로 지리학과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지리학은요. 네. 통치자의 학문으로 위상이 확고하고요.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조 통섭, 종합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나 어떤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라는 공감대가 탄탄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명문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인문계에서 취직이 잘 되는 대학이라서 인기가 좋아요. 정말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알렉산더 폰 훔볼트라는 지혜 거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아니라 거의 지리학부 수준으로 인문과 자연과 또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GIS를 응용하는 그런 다양한 분과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선진국 중에 또 무역 강국 중에 특히 야, 지리학이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지리학을 다루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과 학문에 그런 칸막이가 상당히 높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그런 나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민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리학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와 통찰이 사회 전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에서 배운 거군요. 지도와 지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는요. 보물 지도를 그린 나라,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게임 할 때도 지도를 좀 먼저 확보하면 유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컴퓨터 게임의 지리학이라는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 특히 어린이들 중에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지도를 잘 알아요. 그게 이 컴퓨터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 하대요. 네, 그래서 거기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지도를 익숙하게 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도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떤 거울 세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만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조차 현장 실제 세계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해야 메타버스도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코딩만 하고 막 이러면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진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실제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놓는 게 어떤 가상 세계를 좀 재밌게 어떤 아름답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지도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갑니다. 네. 진짜요? 네. 제가 오늘 왠지 여러분과 함께 네.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바꿀 뭐 그런 인재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저도 약간 희망이 생깁니다. 와. 열심히 듣자.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있고요. 네. 오늘은 딱 미래 얘기만 하면 어떨까요? 미래. 지금. 미래 얘기.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미래의 지도를 선점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지리학이 없잖아요. 사실 지리학자가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불리함을 극복하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네. 아까 컴퓨터 게임도 얘기하셨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경제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지리학의 시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도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의 미래 운명을 바꿀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새로운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나 오, 맞아.
똑똑하네. 수준 높아. 돈 많으면 좀 영향력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물 지도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지난번 교수님도 네. 언급을 하셨었고. 확실히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제일 사람을 핫해. 맞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안 자나 봐. 워커홀릭이라고. 맨날 트위터까지 인수해가지고 계속 자기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우리 많은 한국의 방송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했다. 맞아. 뭐 테슬라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 그쵸? 뭐 스페이스 X 우주선 쐈다. 그러니까 거의 열일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를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집중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정보는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리학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을 연구할 때 일단 그 사람의 지리적 배경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자로서 저는 일단 그 사람 고향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사람의 10대 시절을 유심히 봐요. 아, 유년 시절을. 네, 제가 약간 꿀팁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적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지도예요. 지도에. 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이 책을 썼을까 또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할 때는 그 저자의 지리적 경험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 보시면 아, 이 사람은 요 정도 스케일이구나. 이 사람은 뭐 하버드대에서 그냥 공부만 했네. 또는 총균세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교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답사한 어떻게 보면은 유파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렇게 세계에서 석학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쭉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지도에 좀 표시해 보는 걸 하시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 미국은 아니었잖아요. 그건 또 안 해. 네, 맞아요. 미국은 아니었어요. 미국 아니었어. 자, 이제 네. 머릿속에 세계지로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의외였던 곳이었어요. 제 기억에 약간 네. 저는 안 친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찍어봐, 찍어. 자, 찍어. 자, 캐나다. 수능 찍기 시작. 캐나다. 조금 관련 있어요. 관련 있어요? 캐나다에서 10대 보냈어요. 자, 아. 근데 고향은 아니에요. 제가 좀 힌트 좀 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검은 대륙하면 아프리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지중해성 기후 또 온대 기후도 있거든요.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온대 기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아공. 맞습니다. 드디어. 사우스 아프리카. 아, 남아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오. 근데 그가 약간 어릴 때 천재였나 봐요. 거의 백과사전을 딸딸딸딸 외웠대요. 야, 그리고 너무 역시. 똑똑하니까 약간 왕따 당했답니다. 그래서 좀 남아공을 싫어했대요. 난 좀 더 큰 물 가서 놀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친척이 있다라는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10대 때 혼자 캐나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혼자 10대가 배낭 메고 캐나다 가고 와.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동생이랑 고물차 몰고 돈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몰고 쭉 횡단해서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미국 서부까지 온 거예요. 모험심이 와. 대단했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10대 때 사실 네. 고향에서 서울 가는 것도 겁났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지금 거의 전 지구적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가 가장 처음으로 사업한 게 뭐냐? 뭘까요? 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전화번호부
네. 어떤 회사가 있고 전화번호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 라떼는 공중전화에 말이야. 놔둔 생각나요? 네. 요새 애들 아마 모를 거예요. 그쵸. 근데 두꺼운. 네. 몰라. 그때 막 전화번호 외우던 시대야.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샌프란시스코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네. 상호가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도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얘가 돈을 많이 번 거예요, 20대 때. 와.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도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평소에. 지도를 늘 끼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아이템을 구상을 한 거죠. 지도를 봐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뭐 삼성, 뭐 이런 대단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흔히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1950년대, 60년대에는 사실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업주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요, 막 다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닐 회사도 없고 입사원서 내를 그런 기업도 없을 그런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 해외로 지도 펼치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10대는 어땠을까? 맞아요. 그죠? 이게 지금 네. 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 10대 때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대 때요? 네, 10대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은데. 신문 배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진짜요? 아니, 찍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 신문 배달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닌데. 대우의 네. 김우중 회장이요. 네. 10대 때 아버지가 갑자기 6.25 통해 헤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10대 소년 가장이. 이분이 방천시장에서 이 신문 배달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년으로서 가장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회고를 해요. 내가 대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세계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 방천시장에서 배운 신문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했다. 근데 여러분, 신문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을 잘 읽으려면요? 신문을 잘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빠릿빠릿 타야 될 순서를 거예요. 잘 정해야죠. 그렇죠. 그때 지도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지도를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빨리 돌리지? 그거를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길이랑. 네. 그리고 롯데 아세요? 네, 신격호 회장님.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일본에서 하나 더 나가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아, 우유 배달 어려운데. 우유는 더 신선하고 더 무겁잖아요. 네. 자, 현대 정정 회장은 하나 더 나가요. 이쯤 되면은 대결을 펼치시는 거 아닌가? 너 이거 했어. 현대, 나 현대. 이거 따라할 거야. 정정 회장은 너무 시골이라서 신문 배달이 한 부밖에 안 됐대요, 동네에.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신문을 보고 상습 가출을 하셨어요. 가출을 하셨습니까? 10대 때. 신문 보고 어디 일자리 찾아서 가출. 농사 짓기 싫어서. 장사하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서. 더 큰 물에 갔어요. 그분이 20대 때 뭐 하셨냐면 쌀 배달. 쌀 배달. 자전거 타고 수도권을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어떻게 하셨죠? 가출도 하려면 여러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가출도 그러네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네. 부모님한테 안 잡히기도 하고. 근데 맨날 잡혀 돌아가요. 한 3번은. 근데 어쨌든 맞아요. 이제 핵심은 뭐냐?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신장시킨 그런 1등 공신이었던 기업인들 10대 때, 20대 때 다 지도를 펼치고 뭐 하신 거예요? 배달을 해봤다. 배달을 했다. 그것은 공간 전략을 짜는 훈련을 매일 했고 늘 지도를 가까이 했고 또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또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비밀이 10대 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신문 배달 왜? 신문 배달 왜?
우유 배달까지. 네, 배달 뭐 이런 거. 자, 배달 말고. 배달 말고.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났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캠핑, 캠핑. 스카우팅 활동하세요? 여러분 저 어릴 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저 걸스카웃이었어요. 저는 해양소년단 했습니다. 어쩐지 여기 태가 나나요? 아 정말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좋아요. 저 야구 선수였으니까 당연히 현장을 뛰셨고 그죠? 자 해양소년단 자 10대 나왔고요. 자 걸스카우트 나왔습니다. 네.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야,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하고 매일 강의하고 싶어요. 자 근데 네. 다들 10대 때 또 스카우팅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많은 생각 있는 집에 그런 아이들은 스카우팅 활동을 하면서 오리엔티어링, 그러니까 지도 뭐 나침반 들고 뭐 오지에 가서 막 찾는 훈련 숲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이런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캠핑도 하고 뭐 이렇게 생존 능력을 배우는 게 약간 부의 비밀처럼 전수되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높은 급이 이글 스카우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카우팅 활동을 열심히 하면 계속 계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글 스카우터 출신 중에 또 굉장히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통신사, 그렇죠? 어떤 정보를 정제 뉴스를 제공하는 그 블룸버그도 역시 이런 스카우트, 이글 스카우트 출신이었고요. 여러분 코로나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굉장히 강력한 유통 그룹이 있어요. 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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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요 신문 배달도 했고 또 이글 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막 고생도 하고 막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막 길도 찾아가고 막 이런 거 했던 10대를 보낸 애들이 나중에 커서 새로운 기업도 일구고 잘 나가는 것 같다라는 제 추론을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네, 뭐 어느 정도 이게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역경을 이제 헤쳐나간 경험이 있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아 근데 오늘 선장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어머님들이 아 이게 조기 교육으로 신문 배달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신문 배달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서 뭐 꾸준함,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또 신문도 읽으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익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다 바탕이 돼서 지금의 이런 업적들을 좀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또 지금 현재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리가 영어로 뭐죠? 지오그래피. 아, 훌륭합니다. 자, 지오그래피. 근데 여러분 커넥터그래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넥터그래피요? 처음 합성어인가요? 그쵸. 연결 지도.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커넥터그래피. 그래서 연결성의 지리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신조어예요. 옛날에는 친구를 사귀려면 펜팔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 정말.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 안 써봤죠? 우표 못 붙여봤죠? 락대는 말이야. 이거. 찐을 주고받아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커넥터그래피 시대가 된 거예요. 저희 때는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학생과 교류를 한다. 미국 학생과 교류를 한다. 그러면은 몇 달이 걸렸어요. 편지 써요. 우표 붙여요. 그러면 우체국 가요. 그래서 붙여요. 그러면 걔가 또 써서 와요. 그러면 한두 달 걸렸어요. 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었어요. 근데 요새 어때요? 그냥 뭐 바로바로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사실 저는 제가 삼성에서 근무해서 삼성 반도체 미주 수출팀 그때만 해도 팩시밀리를 사용해서 삼성도 팩스를 보내고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메일이 나오고, 그죠? 네. 그죠? 이메일. 자, 그 다음에 요새는 뭐예요? 페이스북, 그냥 SNS로 바로. SNS 네. 바로 연결.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커넥터그래피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커넥토그래피 혁명의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어떤 지리의 기본 기초와 가설마저도 흔들어요. 커넥토그래피 시대에 그럼 어떤 나라가 크냐 했을 때, 자, SNS나 이런 플랫폼 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 나라 어딜까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네. 인도. 자, 나라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 예, 맞아요. 인도가 이 IT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고 또 SNS 사용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국가를 초월해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가장 큰 제국이 어디냐 했을 때는 바로 페이스북일 수 있습니다. 거의 30억 명에 가까워요. SNS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유튜브가 거의 25억 명.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계속 사용자 수가 변하거나 증가하잖아요. 음.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높은 순위긴 한데 중국은 한계가 있어요. 만리 방화벽. 그래서 네. 딱 중국 사람들이만 쓰는 네. 그런 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국가에서 시작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제국을,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나라들이 주로 당연히 미국은 들어가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네.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시아. 인도네시아.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여러분 BTS가 네. 이 커넥트러피 혁명의 시대에 가장 기회를 잘 잡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이 BTS의 제국 아미를 보면은요, 네. 1위가 옛날에 한국이 아니었어요. 필리핀. 어. 필리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굉장히 젊은 유소년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유튜브 또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면서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된 거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또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멕시코가 이 BTS 도약의 발판이 됐다. 그럼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가서 나 BTS에서 나라에서 왔어. 요 한마디로 우리도 굉장히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진출하기 유리한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커넥토그래피 혁명의 시대에 친구 사귀기 굉장히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IT 그러면 항상 미국이나 유럽의 IT 중심지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인도나 동남아 지도를 보고 세계 진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직 좀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립프로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립프로그? 아, 프로그는 개구리, 립은 펄쩍 뛰다. 점프. 낮은 곳에서 더 높이 뛰는 건, 더 높이 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개구리가 너무 편하면 안 뛰어요. 먹을 것도 많고 나 이렇게 편하네. 근데 뭔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은행도 없고 뭐 상점도 없고 그런 나라일수록 인프라가 열악하고 재밌는 게 없는 나라일수록 다 뭐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이용 시간도 길고요. 또 은행이 없으니까 계좌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딱 켜면 나만의 은행이 생기고 디지털로 송금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사실 그 원조가 중국이에요. 중국 시골에 가면 뭐 쇼핑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리바바 하나로 네. 배송도 받고 갑자기 시장이 생긴 거죠. 네. 그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연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세계 경제에서 도약하게 된 계기는 커넥토그래피 혁명을 잘 이용했던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동남아나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개발국, 우리가 흔히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더 큰 디지털 시장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만 봤는데 그 나라는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세계 인구의 여러분 대부분이 사실은 인도나 중국이나 또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미 선진국은 세계 인구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나라만 교과서에서 배우고 우리 기업들도 그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또는 일본으로. 근데 일본 여러분 잘 아시죠? 료칸 예약할 때 백시밀리로 한다잖아요. 되게 아직도. 디지털 혁신에는 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모색할 때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모든 게 잘 갖춰진 나라보다는 어디가 더 유리한 거예요? 촌동네. 그렇죠. 아직 좀 훌륭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 네, 개발도상국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개발국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혁명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나요. 변방에서. 네, 그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이 보물지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명제인데요. 모든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요? 변방. 변방. 아까 말씀하신 촌구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토그래피 혁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혁명이 물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에서도 일어났지만 더 과감하고 또 더 큰 시장은 어디 열렸던 거예요? 바로 동남아. 제3세계. 동남아. 그래서 여러분 손정희 아세요? 네, 손정희가 일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이 시장이 변화도 안 하니까 손절하고 음.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돈 엄청 벌어서 그 돈을 동남아와 인도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맞아요. 10년 전에. 스타트업의 아버지다 막 이렇게 또 네, 불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가 봤던 지도가 저는 바로 이 지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 자, 핸드폰, 스마트폰이 등록된 대수를 보는 건데 자,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젊은 인구가 많고 아까 제가 되게 환경 안 좋은 데서 더 높이 뛰는 개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리프로그.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 같은 남아시아 환경이 열악하니까 더 많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아니, 근데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또 아프리카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래서 케냐나 이런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실리콘 사바나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실리콘 사바나. 네. 그러니까 뭐 사바나 동물의 왕국이죠. 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리콘 와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와디는요 사막 기후 지역에 비가 오게 아, 되면 네. 일시적으로 생기는 하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답답하잖아. 연결이 안 되고 이 중동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세계와 연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특히 막 히잡 속에 있는 답답한 무슬림 여성들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SNS를 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걸 잘 이용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벤처회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팅 앱인데요. 이걸 개발했는데 이게 중동에서 대박이 나요. 아자르라는 아자르. 아,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자르라는 것이 한국 기업인데 이게 원래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실수로 전 세계로 갑자기 앱이 출시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중동에서 대박이 나서 이 기업의 별명이 뭐였냐면 중동의 카카오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도 좋고 열정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지도를 펼치고 나가면 대박날 시장이 널려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실리콘밸리만 바라보고 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안정된 시장만 바라본 건데 실제로 큰 변화, 큰 기회는 어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천동네. 전방에. 네, 변방, 네. 저개발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 어떻게 보면은 세계 질서 또는 세계 지도가 바뀌는 시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 지도는 좀 잠시 있고 새롭게 열리는 기회가 표현돼 있는 보물지도, 이 미래 지도를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꽃길만 걷지 않으실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넥토그래피. 제가 오늘 보물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네, IT 이 스타트업 창업하기 좋은 그리고 많은 벤처 자금이 몰리는 곳을 표현한 지도인데요. 물론 실리콘밸리나 유럽에도 이런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핫스팟이 지금 어디 몰려 있습니까? 남아시아, 동남아, 중국 같은 이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외로 진출할 때 또는 커넥터그래피의 연결성을 가질 때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늘 보던 지도가 네. 막 유럽이 막 크게 나와 있고 이 앞으로 정말 보물이 될 지역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는 굉장히 작게 표현된 약간 유럽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지도가 우리나라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도 나와 있고요. 많은 교과서에서 유럽을 특히 대륙이라고 가르쳐요. 대륙 아니에요? 유럽이 대륙은 아니죠.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네. 유라시아 대륙이지. 어떤 측면에서도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면적이 좀 정확한 지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면적이 정확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유럽 대륙이란 말이 쏙 들어가죠? 저게 실제 크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에 의하면 또 실제 길이에 의하면 네. 인도네시아는 미국보다 동서 길이가 훨씬 더 긴 나라인데 적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길이와 면적이 축소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또 실제로 아프리카는 진짜 대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의 크기도 굉장히 작게 인식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세계 지도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큰 기회는 어디 숨겨져 있다고요? 변방에. 그리고 제3세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이 지도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세계 지도를 잊으셔도 좋습니다. 자, 면적이 정확한 지도, 그리고 인구가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 또는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 유리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그런 나라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보시면 아마 새로운 기회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좀 커넥터그래피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나도 BTS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넥터그래피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네. 자, 그게 뭘까요? 기회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네, 올 8월입니다. 이게 뭐냐?
뭘까요? 궁금해요. 잼버리라는 아,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네. 걸스카웃이나 이런 스카웃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해가 25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넘은 거예요. 와, 역사가 엄청 깊네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한 데, 그리고 처음 시작된 데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도 강국이잖아요. 네. 지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102년 전,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런던에서. 그래서 매 4년마다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 14에서 17세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보니 평생에 딱 한 번밖에 못 해. 그렇겠네요. 또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문 배달 또는 스카우트 활동 이게 뭐라고요? 부와 권력으로 가는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무려 150여 개국에 이렇게 스카우트 활동도 하고 되게 액티브한 청소년 거의 4만여 명이 올 7, 8월에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으로 다 몰려와요. 어머, 기회네요. 네, 가야겠다. 와, 4만여 명이 세계에서 온다는 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카우트 활동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떻다고요? 거죠.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감들 아닙니까? 야, 미래의 뭐 테슬라를 이끌. 아, 그렇죠. 그런 인재들이 막 그런 오겠네요. 애들이 배낭 메고 와요, 지금 한국에. 7, 8월에. 그러니까 곧 오는 거죠, 지금? 엄청난 기회네요.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 거예요. 저희 30대 셋이 가도 애들이 놀아줍니까? 그 친구들이.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올 때 네.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와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은 관광을 즐기고 이 아이들이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IST 요원이라고 그래서 또 어른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세계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부모 내지는 이걸 도와주시는 지도자분들도 그때 한 7, 8월 되면 우리나라에 쫙 깔릴 겁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난 규모고요. 여러분 올림픽도 한 10,000명, 20,000명밖에 안 와요. 사실 선수단은. 근데 이거는 무려 최소 4, 5만 명인 거고 와. 그 같이 오시는 학부모님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네. 사실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커넥토그래피 혁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버스킹 하러 가야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져요. 기다려야 그래서 돼.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저한테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커넥토그래피에 맞는 야. 그런 새로운 어떤 본인을 홍보하고 또 본인의 어떤 장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잼버리 대회 모토가 뭐냐면 Draw Your Dream이에요. 꿈을 그려라. 근데 저는 거기다가 뒤에 좀 붙이고 싶어요. 지리학자로서. Draw Your Dream on the World Map. 세계 지도에 당신의 꿈을 그려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온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우리 온 국민들이 세계 지도를 펼치고 이 150개국의 위치도 좀 확인해 보고 어떤 나라에서 온 친구와 사귀고 싶은지를 한번 모두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 BTS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커넥터그래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대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미래 지도입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일단 7, 8월에 열린다고 하셨죠. 네. 꼭 한번 일단 저희 셋은 노래하시고 저 열심히 박수 치고 네. 좀 뭐 할까요? 공문지라고요? 공문지라고. 주시고. 아니 우리가 이 보물지도 특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잼버리 특집으로 피디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진짜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혁명은 항상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커넥토그래피 혁명의 시대에는 연결성이 운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혁명의 시대에 변방이 담긴 지도를 보시고 좀 좋은 기회를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모험심이 좀 있어가지고 안 가봤던 데 가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4년 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버스킹 여행을 전국에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스킹 여행하면서 아, 이런 곳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알게 된 사람들도 많고 확실히 어떤 이런 연결성이 또 중요하다는 걸 새삼도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신문 배달을 했다라는 그걸 듣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0대 때 운동을 한다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685 가야 되는 게 이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몸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뭐 사실 지도하면은 대륙이 어디 있고 바다가 어디 붙어 있고 이 정도의 지표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좀 지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커넥토그래피 시대라고 하니까 나만의 지도를 한번 또 그려봐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보면서 끝내볼까요? 자, 네. 외쳐보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